연속으로 이제 아무튼 초대 감사합니다. 도서관 전 충청남도에서 도서관 관장하고 수석 사서들 대상으로 강의한 적도 있었고, 그때 도서관의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강의가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이다 보니까 독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책에다가 썼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가 주로 미래교육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교육 강의를 하기 전에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책에 먼저 있는 건데요. 독서에 대해서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좀. 오늘 어떤 책을 읽는 것은 미래에 마실 우물이나 샘물을 파는 일이다. 그런데 미래의 여행길에서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건 독서량과 독서법에 달려 있다. 어떤 한 분야의 책들을 관련지어서 몇 년이고 계속 보는 것은 저술이나 댐을 만들어 가뭄을 대비하는 것과 같다. 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댐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책들과 멘토가 권하는 책들을 보는 것은 미래에 자신이 지나갈 길가에 작은 샘물을 파두는 일이다. 자기의 전공과 상관없거나 지금은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을 틈틈이 보며 여행길 곳곳에 샘을 파두는 것은 댐을 깊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며, 또 삶과 사람은 여행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댐 근처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한 가뭄 때문이든 여행의 본능 때문이든 누구나 언젠가는 여행을 떠나야 한다. 두 부류의 여행자가 있다. 곳곳에 샘을 파둔 여행자와 댐을 만드는 일에만 신경 쓴 사람이다. 다양한 책을 두루 보며 샘을 파둔 여행자는 자기가 파둔 샘을 자주 만난다. 댐을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은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 목마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샘을 파둔 사람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샘을 판 사람들은 가뭄이 오더라도 생존을 하며 방황을 통해 생존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여 all leaders are reader 란 말이 생겼다. 다양한 책을 두루 읽는 사람이 늘 새로운 여행길의 리더가 된다. 여행길 곳곳에 목을 축일 샘물을 미리 파두기 때문이다. 이게 독서에 대한 거고, 이제 미래사회에 대한 거를 한 손으로 들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 기대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 모든 책의 주제는 서문회가 있잖아요. 블록체인은 일종의 만물 가치, 평가, 인정, 공유, 교환망이며 구석기 시대 이후 거의 5만 년 만에 오는 혁명이라는 내 직관에 확신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전 지구의 세포와 미생물들의 움직임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다가오는 만물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혁명은 생명의 기본 단위인 단세포 등장 이후 40억 년 만의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홀로그램의 특성을 갖고 있기에 우주 탄생 이후 놀라운 시스템 진화이다. 오래전 홀로그램 우주를 보면서 만물이 홀로그램이며 작은 부분이 전체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배웠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그 특성은 우주가 열린 기본적 원리인 홀로그램의 특성을 갖고 있다. 세계 곳곳에 각 가정에, 개개인에게, 사물들에게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만물 인터넷 플러스 웨어러블 플러스 5G 가상현실 플러스 나노바이오 기술 플러스 고감각 센서 로봇 플러스 이 7가지 합 플러스 알파이지만,
여기서의 플러스 알파는 두세 가지의 합이 만드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각각의 독서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이고 장점과 장점의 연결에서 시너지가 나오듯 앞으로 보편화될 기술들의 연결은 곱하기라고 표현하기에도 모자란 지수함수적 시너지와 변화를 줄 것이다. 하버드대의 75년 종적 연구와 로제토 마을의 건강에 관한 연구와 루이스 터먼의 90년 종적 연구를 보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은 관계가 가장 큰 힘을 가진다. 즉 부와 권력과 정보에서 소외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의외로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주범이다. 바비 보약이란 말처럼 권력과 경제와 문화의 민주화가 가장 선한 의술이며 명약이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을 줄 몰랐죠? 그다음 이제 미래 문명에 대한 조금 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4차 산업혁명은 우주먼지와 소행성으로 가득했던 어느 중력권에 태양과 행성과 위성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태양계의 역사처럼 전체적으로는 축소경제이지만 질서와 중력은 안정화되어 간다. 글로벌 ICT 기업의 경쟁도 이와 비슷하게 누가 태양계의 중심이 될지를 놓고 구글과 MS와 애플이 중력의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은 행성이 되느냐,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이 되느냐, 아니면 자폭하여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들 중 여러 개가 되느냐의 길목에 있다. 인류 경제활동의 태양계는 이제야 형성 중이다. 그리고 생태계의 중력장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 중력장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말은 가장 강한 중력을 갖고 있다는 말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 생태계의 중력인 플랫폼을 장악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특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버튼을 없애고 터치를 쓰게 하고 로봇이 말을 알아듣게 한다.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특허들은 은둔형 기술인 캄테크가 선호된다. 앞으로의 기술은 휴대폰이 필요 없도록 발달을 하며 사람들이 기계가 있다고 느끼기가 점점 더 어렵고 더 친절한 인간다운 방향으로 발달한다. 사람들은 더 인간적이고 더 친절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제 마지막 셰익스피어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 마이크 잡음인가요? 스피커 잡음인가요? 좀 줄여버리던가 그냥. 자, 창조력. 그건 이제 호기심하고 뭐 인간성하고 그다음에 컬처가 필요하거든요. 컬처. 그러니까 호기심은 curiosity, 인간성은 character. 그다음에 컬처인데 이제 컬처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탄생할 수 있었는가? 영국의 창조적 문필가인 셰익스피어는 처음부터 창조적이진 않았다. 문맹으로 알려진 장갑 장수의 아들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위대한 극작가가 되었을까? 가장 결정적인 은덕은 당시의 문화였다. 런던은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매달 공연을 보았다고 한다. 연극 산업이 활성화되자 시골에서 올라온 초보자들도 연기자나 극작가가 되어야겠다며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다량의 서적이 시중에 깔렸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기간에만 7,000권의 책이 출판되었다고 한다. 이런 붐을 타고 셰익스피어의 고향 친구 리처드 필즈는 출판 인쇄업자가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그 친구 덕분에 무료로 여러 책을 볼 수 있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책 한 권 값이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그래서 당시 월급쟁이가 한 달에 살 수 있는 책은 두세 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출판업자 친구가 책을 빌려줄 때 마치 아무도 안 본 책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책을 빌려주면서. 왜냐면 다시 팔아야 되니까. 이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출판 회사 하는 친구가 없었으면요.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의 젊은 날은 이례적으로 대학의 도서관에 가야만 보던 책을 길거리에서 접할 수 있었다. 하버드의 대학원생이 듣는 강의를
우리나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요즘처럼 런던에는 고급 지식이 책이 되어 널려 있었던 것이다. 독서를 하면서 그는 엘리트 문필가였던 크리스토퍼 말로를 모방하며 기초를 쌓았다. 당시에는 콘텐츠의 모방에 너그러운 문화였다. 오늘날은 콘텐츠의 공유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더라도 조금씩 바꾸는 표절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셰익스피어 얘기로부터 마무리할게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셰익스피어는 먼저 연기자로 생활하면서 먼저 연기를 했어요. 연기자로 생활하면서 대사와 감정을 익혔다. 직접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의 언어 감각은 현장감 있는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이 많아서 영어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당시의 문화가 셰익스피어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몇 가지가 나오죠. 글을 쓰기 전에 직접 연기를 먼저 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연기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하고 실제 체험하지 않고 뭔가를 이론을 익히는 사람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도니까 돈 벌러 오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셰익스피어가 살던 주변에.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살던 당시 환경, 컬처를 네 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 해당 분야에 돈이 많이 모였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긴데. 둘째, 해당 분야의 풍부한 지식들에 접근하기가 쉬웠다. 셋째, 상대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포용력이 있었다. 넷째, 이질적인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다. 이상입니다. 란독은 제가 그래서 본 행사로 이제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 행사가 이제 고리들 찾고 TN2인데 질문을 먼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질의응답이 많은 강의를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강의를 1시간 하고 질의응답을 2시간 한 적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질문이 중첩되지 않게끔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고요. 책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 책을 뇌과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의학을 동시에 전공한 뇌과학자일 겁니다 아마. 중에서 의사들의 선생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래요. 자,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책 8장의 주제가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어요. 지난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마음가짐의 힘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가짐의 힘. 마음가짐의 힘을 최고의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인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을 해요. 여기 놀라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1950년대 최초로 만든 한스 셀리에라는 박사가 있어요. 한스 셀리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전체 일상의 90%에서 95%의 시간은 부교감 신경계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시간은 5%에서 10%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서. 과연 인생에서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잠자는 시간은 잠잘 때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꿈꾸면서. 그것도 그 스트레스 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쨌건 악몽을 꾸지 않는 잠자는 시간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자기가 릴렉스한 상태로 과연 95%를 자기가 보내고 있냐는 것이죠. 90%를. 자, 그러면 하루에 90%, 95%를 릴렉스한 상태로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두뇌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고, 뇌졸중, 당뇨병, 모든 질병의 원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제 이거 두뇌 사용 설명서 책을 쓸 때,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인병과 공교육이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설명서를 쓸 때 2012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공교육은 이거는 서로 공모한 건 아니에요. 병원 시스템하고 공모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있고 당뇨병 환자가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성인병, 치매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어요. 산업사회에 어울리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 체계를 거치면서 그 공교육 체계에서 여러분 몇 프로가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이거 반대인데 95%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공교육 체계 내에서. 자, 2%는 뭐죠? 상위권이에요. 2%는. 상위권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럼 나머지 2%는 뭐죠? 포기한 애들이에요. 그 집에서도 포기한 애, 자기도 포기한 애, 그다음 개념이 없는 애.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개념이 없는 애들. 그 5% 빼고는 95%가 공교육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때부터 몸에 면역계하고 두뇌에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5살 이전에 태양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중년 이후에 주름살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강한 햇볕에 나갈 때는요 모자를 씌워야 돼요. 내상을 입어요. 피부가. 어렸을 때 햇빛을 받아도 DNA가 손상이 되면서 그게 중년 이후에 많은 주름살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왜 나이에 비해서 주름살이 많은지 아시겠죠? 어려서부터 햇빛을 많이 받아버려요. 어려서 이미 DNA가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DNA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시골 사람들이 훨씬 주름살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벌써 피부가 손상돼 버렸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95%는 이미 암과 치매의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산고등학교 강의에 갔을 때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교실에서 자는 애를 깨우는 선생은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무서운 사람이면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 교실에서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드레날린 종류의 물질이 많이 나오게 돼요. 체내에서. 분필 던지는 선생 있잖아요. 이렇게. 야 줘라 그러면서 막 분필 던지는 선생. 평소에 좀 매질 잘하고.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은 아드레날린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DNA가 근본적으로 망가져 버려요. 완전 취약한 DNA가 돼버리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 암과 치매로 갈 확률이, 그다음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예 뒤에서 계속 자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서운 선생님도 한 반에 한두 명은 포기합니다. 왜냐면은 걔를 깨우려다가는 다른 수업을 못하게 생긴 거야. 얘는 오면 그냥 자는 애야. 그냥 무조건 자는 애야. 그러면 선생님이 걔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2명은 안 깨워. 그리고 야 너네들은 포기했는데 니네들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중위권 애들을 포기를 안 해. 중위권 애들은 체벌을 하고 숙제를 넣어주고 분필을 던지고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우개, 칠판 지우개 던지고 그랬잖아요. 밀가루 터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누워서 애초에 그 선생님이 포기한 애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초중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두뇌에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창의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세가 됩니다. 근데 그 중위권 애들은 그 선생님들한테 계속 관리 감독을 받고 집에서 포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조금만 시키면 할 것 같거든, 얘가. 집에서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집에서도 관리해, 학교에서도 관리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뇌가 완전히 염증 물질이 시작되면서 이 책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두뇌 염증이 시작되면은 두뇌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20세 이후에 계속해서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두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염증 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치매 환자를 완치시켜요. 한 50% 정도.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치매 환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어떻게 치매 환자를 완치시켰어요? 그랬더니 두뇌에서 염증만 없애면 된대. 아주 간단해요. 즉,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가 오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그러는 거야. 이게 누구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100세가 넘어서도 기억력이 뚜렷하고 암기력도 좋고 새로운 뉴런과 시냅스가 생겨서 두뇌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누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있어요? 다 공교육이 피폭됐잖아요. 피폭. 공교육 피폭. 자기가 피폭된 줄 몰라. 이미 그리고 다 피폭된 사람들끼리 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다 방사능 피폭된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정말 제가 오래전에 이제 뇌과학을 저도 한 25년 이상, 30년 이상 공부했기 때문에, 권투 선수하고,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이 충돌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를. 예전에 우리가 머리 때리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두뇌가 충돌을 할수록 염증이 많아진대요, 두뇌에. 머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년이 되게 안 좋아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죽어요. 이게 머리를 많이 맞은, 충돌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이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밀가루를 먹어도 머리를 맞은 것처럼 염증이 생긴다는 거야. 글루텐, 곰팡이 뭐 이런 거, 안 좋은 공기.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 두뇌가 염증이 생겨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밀가루를 먹을 바에는 GMO 콩을 먹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GMO의 그 검증이 확실히는 안 됐지만, 제가 밀가루가 이렇게 유해하다라는 책들을 읽어봤고, GMO는 이러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책들을 읽어봤어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밀가루가 훨씬 더 해로워. GMO보다. 우리 종합평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 자, 위약 효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약업계에서, 어떤 약물이 나왔을 때, 이게 치료 효과가 23% 이상이 나와야 그 신약으로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은 사람이 한 24분의 1이 호전이 돼야 돼요. 그 약을 먹고. 그래서 그 약이 호전되는지 안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는 실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이거 뭐에 좋은 약이에요 라고 매겨요. 근데 가짜. 이거 진짜 약이에요. 진짜 성분이 들어있어. 이렇게 해서 실험군을 무작위로 나눠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가짜 약을 연구 전반에서 25%가 약물에 의한 치료 효과예요. 이걸 또 교차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75%가 위약 효과야. 75%가. 3분의 2가, 아니 4분의 3이에요. 75%는. 질병이 낫는 거에 4분의 3이 위약 효과인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이걸 너무 숨기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를 너무 숨기기 때문에,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약업계에 찾아가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그걸 분석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최면이라든가 심리학 쪽의 책을 볼 때 다중인격자 놀라운 사례를 봤어요. 다중인격이 한 6개, 7개 된 사람의 사례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인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인이라는 인격이 들어와서 벌에 쏘입니다. 그럼 벌 알레르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퉁퉁 부어요. 붓다가 예를 들어서 남자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이라는 인격이 들어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붓기가 금방 빠져버려요. 왜냐면 탐은 자기가 벌에 쏘인 기억이 없어요. 인격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빙의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 다중인격 사례를. 새로운 영혼이 몸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영혼의 기억에는 자기가 볼에 쏘인 기억이 없는 거야. 되게 이상한 거야, 이거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게 뭐지? 그리고 몸에서 새로운 인격이 들어오니까 호르몬 체계라든가 물질의 순환 체계가 바뀌어버려요. 붓기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 탐이라는 인격이 안 들어오면은, 제인이라는 인격은 뭐냐면 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계속 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위약 효과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우주는 이 물질 자체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보가 만들어낸 파동이 그 다음 단계고 그 파동은 전체 우주와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물질화인데 근본적으로 위약 효과가 계속해서 75%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정보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바로 다중인격자 벌에 쏘인 것이 어떻게 금방 회복되느냐의 불가사의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항우울제 연구에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그 항우울제 연구에서 총 46건 중에서 위약 효과가 더 우수한 경우가 26건이고 약이 더 우수한 정말로 항우울제 약이 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20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도 이 우울증 약에서도 60%가 위약 효과예요. 가짜야. 무슨 얘기냐? 마음만 먹으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몸이 마음만 먹으면 바뀌어버린다. 마음 먹기의 문제, 이 마음 먹기의 문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가 다루는 게 미래 교육하고 공부법하고 뇌과학하고 긴밀한 연관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를 제가 잡아주는 책을 쓴 것이고 그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겁니다. 10년, 거의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10년째. 10년 전에 저는 이런 어떤 전체 체계를 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가면서 계속 이게 점점 좀 구체화되고 돼가고 있고 새로운 서적이 나올 때마다 제 직관이 맞았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돼요. 물론 사소하게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거다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1, 2년 정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뭐 집을 언제 팔아라 이런 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교육에 있어서 입학사정권제가 학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잠시 수능이 증가했다가 다시 학종으로 넘어갔다가 학종에서 다시 또 변종이 생기고 막 이런 흐름들을 또 제가 예측한 게 있어요. 미래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근데 거의 그 부분은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미래 교육제도가 왜 부동산은 제 예측대로 안 가는데 미래 교육제도는 제 예측대로 갈까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은 사회 주도 기득권이 개입이 돼 있고 교육 쪽은 사회 기득권은 공교육 체계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득권이 개입돼 있으면 최대한 자기가 챙겨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챙겨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추고 싶으면 늦춰버리는 거예요. 올리고 싶으면 올려버리고. 그런데 이 공교육 체계라는 건 뭐죠? 뭐냐면 그냥 관리 체계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공교육 음모론이 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부자 학교를 사립 대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아이비리그의 대다수가 사립일 거야 아마. 연세대 고려대처럼. 미국의 부자들이 명문 사립대를 만든 이유에 대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문 사립대를 나와서 출세하는 비율을 좀 높여요. 이렇게
높이면 일반인들이 서민이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빈민층까지도 그 명문 사립대를 가기 위해서 공교육 체계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거기 나오면 출세한대. 이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 명문 사립대를 만약에 안 만들었어. 그럼 우리나라에 서울대도 없고 스카이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다고 쳐요. 학벌도 없어. 그러면 중산층이나 서민층, 빈민층에서 성공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 세뇌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 우리 공교육 체계는 뭔지 알아요? 너의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A4지에 그려. 이거예요. 이 A4지 안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려서부터. 코인 물고기 비유가 그거예요. 2m짜리 수족관에서 기르면은 얘가 뭐 30cm인가 밖에 안 크고, 아마존 강인가 어디 가면은 2m까지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안에서 키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한, 지구의 자본을 좌지우지하도록 성공한 사람들은, 왜 이 상자 밖을 나가는 놈들, 이 종이 밖을 나가는 후배들을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 기업이 통째로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권력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PC를 개발할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권력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지금 현재 하버드나 MIT의 대학원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와이파이 되는 데서. 저도 뇌과학 공부를 MIT나 하버드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했어요. 이 책을 쓸 때. 그냥 국내 서적만 읽고 쓴 게 아닙니다. 그 석학들의 강의를 직접 듣고 세미나를 듣고 지금도 제 유튜브에 가보면은 나중에 볼 영상의 90%가 뇌과학에 대한 영상이에요. 아직 못 보고 있지만 봐서. 지금 우리 몽골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몽골에서도 14살짜리 애가 MIT에서 장학금 받고 중학교도 안 나온 애가 MIT 합격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연봉 3억 6천을 받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로 바로 간 학생이 있는데 지방대 학생이에요. 중고등학교 공부 못했고. 원래 본질적으로 학벌과 성공은 원래 관계가 없었어요. 그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음모가 있었다. 물론 저는 음모론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음모론을 가끔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타당한 어떤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 할지라도 굉장히 타당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채널에서 어젯밤에 이제 오랜만에 영화 채널을 딱 틀었는데, LG 플러스 CGV에선가 인터스텔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그 아버지가 우주여행을 하다가 블랙홀로 들어가가지고 블랙홀 내에 5차원의 방이 만들어져요. 5차원의 방은 누구 방인가 했더니 자기 딸과 관련된 방인 거예요. 자기 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방이에요. 거기서 중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중력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왜 중력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평행우주론에서 이 우주가 다중우주고 여러 가지 우주가 있는데, 그 다차원 우주 간의 통신수단은 중력장일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과학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중력을 조절함으로써 다른 차원하고 소통을 하는 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을 쓴 그 이제 양자 물리학자, 그 양반이 나오는 이제 다큐멘터리 TV 프로가 있는데, 평행우주론을 다루는 프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지막에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중력을 활용한 전화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요. 다른 차원하고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력으로. 그래서 그 4대 힘 중에서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 이 네 가지 큰 힘에서 중력이 약한 이유는 다양한 차원의 그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넓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현대 과학자들이. 자, 제가 왜 그 인터스텔라하고 5차원의 방 얘기를 방금 했냐면은, 공부를 한다는 것이, 공부를 하고 아이디어를, 지금 사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답은 나와 있잖아요. 창의성이 중요하죠. 그 인터스텔라에서 마지막에 이제 지구상에 건설한 이 로켓을 어떻게 이제 토성의 궤도로 가져가느냐의 문제를 풀어요, 그 딸이. 근데 이제 그 노인 석학이 그 문제를 못 풀고 죽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지 뭔가 중력을 조정을 해서 적은 에너지로 그 전체 커다란 스테이션, 정거장을 토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인터스텔라에서 자세히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이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발견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구상에 있는 거대한 하나의 도시를 토성까지 가져가느냐의 장면은 그 영화에서 안 나오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는 해결이 된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 토성 근처에 있는 아무튼 어떤 블랙홀로 들어가서 5차원 방에서 양자 컴퓨터가 그 방정식을 풀어줌으로써 그걸 시계의 중력을 활용을 해서 그 딸한테 그 아버지가, 먼 우주로 간 아버지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딸이,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그 시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모르스부호로 나한테 가르쳐 준 거라고 말을 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줄 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구상에서 대단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거나 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날라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찾아왔다, 아이디어가. 자, 암기력은 우리가 정말 두뇌와 시냅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암기력은. 그런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두뇌를 찍어보거든요. fMRI로. 그 다음에 뇌파 측정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은 초능력의 상태로 나옵니다. 초능력의 상태로 나와요. 정상 뇌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이디어는 꾸준히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점으로 보면 그냥 B나 C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축적된 지식과 이걸 시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스티브 잡스는 C&D, 연결해서 개발한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C가 이제 커넥티드예요.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인데 그 C&D인데,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 관련은 있으나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뭔가가 새로운 싹이 터야 돼요. 이게 진짜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이제 이 틀을 깨는 아이디어죠.
상자 밖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죠. 소소하게 이 세상에는 큰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작은 상자 밖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동네 부자는 되는 겁니다. 동네 부자가 되는 거고, 큰 상자 밖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상자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초능력 상태에 가까운데 좀 최면 상태에 가깝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야 돼, 긴장해야 돼, 내가 이 상태에서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주로 나오느냐? 릴렉스한 상태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심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건데 딴 데서 놀아야지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놀아야만. 그리고 그게 연결돼야만이. 딴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딴짓을. 근데 딴짓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편안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그래야 상자박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람이 돼요. 물론 여기는 학생들 내가 지금 한 가지 과정을 빠뜨렸는데 지독하게 공부하고 독서하는 과정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걸 나 지금 빼먹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 딴짓만 하는 얘기는 아닌데 물론 계속 딴짓만 해도 되긴 돼. 공부가 내가 너무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러면 계속 딴짓만 해도 거기서 차라리 그게 나아. 공교육이 피폭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계속 딴짓하는 게.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릴렉스하고 어떤 무심의 경지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걸 자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라든가, 태극권, 요가, 기공, 종교 생활에서 기도, 자기가 최면을 받는 거, 또는 마사지 받는 거, 그다음 시각적 침상, 아름다운 그림이나 풍경을 바라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있는데, 그 다음에 표현 치료도 있네.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 보는 거야. 이렇게 미술 치료처럼. 글을 써보는 거야, 직접. 읽지만 하지 말고. 시도 써보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유머. 웃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아이디어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단계가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창의적이 되도록 합시다. 근데 내일부터 창의적이 되지 않거든요. 분위기에 의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위기. 아이들의 분위기는 누구죠? 주로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분위기는 엄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자각에 이르기 위한 마음가짐 활동에서 첫 번째로 1순위로 이 사람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의심이 없는 상태. 왜? 의심이 없으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확신. 자, 이 저자가 굉장히 큰 실수를 이 책에서 했는데 236페이지에 일단 존 메이너드 케인즈 경제학자의 말, 어려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단 벗어나기만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떠오르게 돼 있다. 근데 이걸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 공교육이 피폭된 게 그거예요. 공교육이 피폭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나쁜 공교육. 그러니까 좋은 공교육이 요즘에 좀 생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했다는 말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윌리엄 제임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이. 의사고 뇌과학자니까 좀 이해를 하자고요. 독서량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단지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원래 윌리엄 제임스가 최초로 했단 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원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쇼에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죠. 의사 겸 심리학자죠.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의 그 뭐 책이라든가 했던 어록들을 읽어보면은 그 직관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측한 게 거의 다 맞아요. 뭐 어떤 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다 거의 다 맞는 걸로 나오는데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년에 한 말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제 끝이에요. 말년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경험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잠재력을 살리는 세 가지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첫째가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력이 발휘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랑이더래요.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나 너무 사랑하는 과목이 있거나 너무 사랑하는 취미가 있거나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해야 돼요. 엄청나게.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공경에 처해.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잠재력이 발현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예요. 엄마들은 이쪽으로 이끈 힘, 자식들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라 아니지만은 아무튼 놀러 가기 좋은 그런 시간은 아니겠지만은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다. 전쟁, 그 다음에 사랑. 세 번째가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를. 근데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한 거고 보편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그건 확신이에요. 신념이나 확신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릴레스한 무심의 경지로 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면 무심의 경지로 갈 수 있냐? 자기 인생을 100% 긍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걱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걱정은 1% 하는 거나 99% 하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1%도 안 해버려야 돼요. 1%도.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든 상자가 뭔지 아시죠? 엄마들의 걱정 상자. 아이들은 엄마들의 걱정 상자 안에서 커요. 5세까지 아이들이 평균 듣는 금지 언어가 20만 번이랍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지지. 하지마. 식당에서 이러면 안 돼. 뛰지 마. 이런 게 이제 금지 언어거든요. 이게 5세까지 20만 번을 듣는데 완전 세뇌당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를 당해요? 이 세상에 해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심플해. 이 세상에 해선 안 되는 게 많아. 이 안에서 놀아야 돼.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아야 돼.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나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몇 가지 온실 속의 화초가 나약해지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얘가 뿌리를 뻗어서 양분을 구해야 되는데 양분을 줘버려. 주사기로. 주사기를 줘버려.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던 애를 바깥에 심어버리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자기가 음식을 구하는 그 능력이 상실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바람이 안 분대요, 온실에는.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 운동이라고 아세요? 물고기 운동. 우리 이제 엉덩이에다가 바퀴 달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발하고 엉덩이에 바퀴 달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이렇게 가끔 그 홈쇼핑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물고기 운동 시켜주는 거거든요. 척추가. 그래서 그 댄스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치매 예방에 춤추는 게 웨이브가 그게 물고기 운동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척수에게 순환을 돕는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불어서
지구의 공기가 정화되듯이 우리가 척추의 웨이브, 척추가 뭐 이렇게 하든 좌우로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척추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척수액이 뭐냐면 척추 안에도 그 물이 있어요. 척수액도 이쪽에 양분이에요. 영양분이에요. 아마 교세포의 영양분이 아주 많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두뇌는 수경재배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두뇌는 수경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를 할 때 거기다가 양액이라고 그래요. 영양액의 준말이에요. 그 수경재배를 할 때 양액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 농사꾼들이. 척수액이 일종의 양액이야, 양액. 근데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양액을 순환을 시켜줘요. 이렇게 골고루. 순환 안 시키면 이게 안 퍼지니까. 농장은 넓으니까. 근데 우리 척수액도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긴 되겠죠. 뭐 고개 이렇게 하면서 되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히 척추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어다니는 시간이 긴 아이일수록 두뇌가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뇌과학에서. 왜 그러지? 보행기가 왜 안 좋지? 두뇌 발달에 보행기가 왜 안 좋지? 척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기어다닐 때 그게 물고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보라 그래, 호보. 그 건강업계에서는 산 같은 거 올라갈 때 네 발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호보는 인간이 호보를 할 때는 호랑이는 정말로 이렇게 허리가 좀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웨이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보의 핵심은 디스크 치료에 있다기보다는 디스크 치료 플러스 웨이브 운동이라고 봐야 돼요. 물고기 운동. 그게 이제 기어다니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위적으로 인간들은 계속 춤을 개발해 왔죠. 그 두뇌 건강을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식물이 1년생 식물이든 나무든 간에 식물은 수관이 있고 채관이 있는데 바깥쪽에 이 채관이 웨이브 운동을 해줘야만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즉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밀세라는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장을 했죠? 바람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야생의 나무를 파보면 힘들어요. 뿌리가 너무 튼튼해. 온실 속의 하초는 쓱 그냥 뽑아져. 그죠? 왜 얘네들은 뿌리가 튼튼해졌죠? 바람 때문이에요.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내 몸을 더 지지해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더 확 뻗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더 깊게 가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척수액 운동을 하듯이 얘네들이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얘가 두꺼워지는 거야. 유연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영양분이 쑥쑥쑥 나무 이파리까지 잘 올라가. 그러니까 혈색이 좋죠. 좀 괜찮은 야생에서 바람을 맞는 식물들이. 대안이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선풍기를 자연바람 모드로 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근데 자연바람 모드 선풍기 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싼 선풍기로 온실 내에서 자연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작은 선풍기, 큰 선풍기, 비싼 거, 싼 거, 다양한 제품의 회전 속도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걸 회전 모드로 해놓으면은 얘네들이 카오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그럼 바람이 카오스적으로 그 온실을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선풍기가 세대가 바람을 보낼 때는 더 많이 흔들릴 거고, 선풍기가 이쪽에서 불 때는 이렇게 흔들릴 거고. 제가 지금 온실 속의 선풍기 비유를 왜 드냐면은
이게 우리 학교하고 가정에서는 선풍기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엄마들은 야생에서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밟힐까봐 절대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선풍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깊게 만들고 영양분을 전달하게 해주고 척수액 순환을 시켜줘가지고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 그 시련은 무엇인가? 바람은 여기서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난. 시련과 고난, 도전. 그것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저 시간이 어떻게 돼요? 3시 됐는데? 이제 강의 몇 분 이제 마무리할까? 질의응답 갈까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온실 속에서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온실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영양분을 주는 행위가 위험할 수 있다. 둘째, 온실에선 바람이 불지 않는다.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지구상의 휴먼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땅의 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알파파예요. 알파파인데. 휴먼 공명을 실험을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TV에서 본 거라서 휴먼 공명을 끊으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땅의 노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노래. 그리고 우리 세포는 코스믹 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별빛으로부터 오는 그 엑스레이가 있어요. 엑스레이 같은 그 레이가 있어요. 광선. 네, 광선이 있는데 우리 세포는 광선을 받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4가지 얘기를 했어요. 식물의 성장 환경에서 식물을 이제 우리 아이로 보고 온실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일단은 별빛을 받아야 돼요. 별빛 샤워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 땅의 노래를 들어야 돼요. 휴먼 공명이에요. 셋째,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온실 속에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넷째는 영양분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이제 강의 마치고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레이크.